넣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지정 토론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우리 조한진 교수님도 참 여러 면에서 우리 장애학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권리, 인권 이쪽에 대표적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귀한 교수님인데 오늘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조한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을 막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 박사님께서 50개 기본법 대상으로 전부 다 체계 구성 분석하셨고 그래서 참 방대한 양을 갖고 해서 참 노력에 대해서는 존경할 만하고 참 평가할 만한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쓰시는 원고를 보면 그동안의 이 장애 관련 법령 정비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가 논의되어 왔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아까 PPT 갖고 발제하신 것보다는 이 기조 발제 원고를 갖고 주로 토론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는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독립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에 대한 서비스법인 장애인복지법을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게 법칙에서는 사실 별로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논의되었던 부분으로 얘기하신 것이 장애인 권리보장법 그 대체 입법으로 제정한 게 그 내용들이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서한 과정에 자문도 하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기본법을 제정하면 반드시 장애인 복지법을 같이 따라서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의 법을 건드려야 돼요. 건드려야 되는데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복지법만 이제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발표자 말씀하실 거와 달리 장애인 권리보장법안 내용 보면 실로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오히려 그 내용이 지나치게 너무 이상적이어가지고 이래갖고서 입법이 되겠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발제자께서는 장애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 보장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장애 기본법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제가 중심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 기본법 체계에 말씀하시면서 헌법 아래 이 기본법 위치하고 15개 1차적 장애 관련 법령의 상위법으로 위치했는데요.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만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기본법 위치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복지법을 대체하는 걸로 됐던 거죠. 그렇지만 2차 장애 관련 법률들 1차 장애 관련 법률과 관계 지으면서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장애기본법 하위에 위치시켰어요. 근데 과연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관련 기본법들이 진짜 사회보장기본법을 이런 식으로 위치시켰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일개 사회복지 서비스법도 아니고 소득에 관한 내용만 있는 법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관련 지으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이 장애기본법이 사회복지 서비스법,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또 빠지는 거는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위에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장애기본법에서 장애를 사회정치적으로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장애 관련 법들이 주로 의학적이나 기능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정치적으로 장애를 정의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해왔던 바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의 법안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법의 장애 정의가 기존 장애 관련 법률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 적용할 때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기본법은 일반법이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제한법 이건 전부 다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정의가 충돌할 때는 뭘 적용해야 되냐면 특별법 장애 정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관련 법률 15개 법률의 장애적인 일일이 다 바꾸지 않는 한은 오히려 이 기본법 장애 정의가 법률 간의 충돌을 양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정의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일반법하고 특별법 간의 적용에서는 항상 그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조 1항에 이 법은 장애 정책에 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써놨는지는 알겠는데, 토론 제가 볼 때 그 2항에 써놓은 것처럼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 그러니까 일반법이죠, 장애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모든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에 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다른 법률보다 이 일반법이 우선은 적용된다 이런 말은 있는 법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1항에서 언급하는 장애 정책이라는 것이 장애 기본법 중에서 도대체 어느 정책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장애 기본법이 어느 정책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이나 뭐 차별금지법에 어느 정책이 충돌하기 때문에 장애 기본법을 도대체 우선하라는 얘기인지 그 예를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장애정책 지역계획, 장애정책위원회 사무국, 국제협력, 장애정책 영향평가, 장애 관련 통계, 이거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없는 내용이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조항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장애정책 기본시책 이하에 나온 내용은요, 장애인복지법 내용과 본질성 차이가 없고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관련 기관에 등에 보면은 장애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장애정책 개발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복지를 위한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립생활 및 능력 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장애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기존에 없던 기관과 시설을 신설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장애인 개발이라든지 기존 개별법 관련된 시설들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냥 규정을 거기다 해놓은 것인지 라고 할 때 저는 후자인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 장애 기본법 아래 15개 장애 관련 법령을 두려면 개별 법률 원칙을 기본법에 규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러나 개별 법률 내에서 혹은 개별 법률 간의 중복을 넘어서서 법률 간의 상호 모순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이 법이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이 기본법이 장애인에 대한 별반 실익이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다섯째로 장애정책 운영 정치에 보면은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25조, 29조를 거의 그대로 준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정책 운영할 때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든지, 장애정책 운영에서 모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킨다든지, 장애정책 및 시책이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좀 다소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고, 장애정책의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무슨 소린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장애정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과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책에 미친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는데, 이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 2항 준용한 건데요. 문제는 이 조항이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가 장애 관련 서비스 확대하려고 할 때 발목 잡는 악명 높은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 조항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게 훨씬 많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로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 보면 장애인 기본법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구제 수단을 적어 놓으셨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법들이 이제 구제 절차죠. 근데 이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실제로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P&A 제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지 예산 탈의설이라는 말은 그 기본 이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장애인지 예산 탈의설 딸랑 단어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새로운 거를 뭐 넣는 건 둘째치라도 기존에 우리가 이슈가 되어 왔던 것에서는 구체적인 좀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장애 관련 법령과 해서 뭐가 좀 딱히 새로운 게 있는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정비 방안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서비스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자는 발표 주장하셨고,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데, 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내용은 장애기본법이나 다른 개혁법 옮기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도 문제가 많은데
다 옮기는 건 좋은데 남아있는 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보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장애인복지법 해체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체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장애인이 그러니까 어떤 권리도 향상되지만 실제로 서비스도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나마 장애인복지법 내용을 다른 계열법으로 옮기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 외 14개 법하고 이 기본법과는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은 없어서 그건 앞으로 하신다는 걸로 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전체적으로 말하건대 장애인 기본법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체계는 모든 15개 장애 법령을 아우르는 것이 된다.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기본법과의 그 위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하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장애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나서 다른 15개 법률을 그 장애기본법의 정신에 따라서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5개 법률이 있잖아요. 이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원칙적인 것을 하나, 두 개씩 뽑아갖고 장애기본법에 이렇게 모아놓은들 아까 했던 건 장애인한테 뭐가 달라지냐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뭐 새로운 거를 집어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했던 P&A라든지 장애인지 예산, 탈시설 구체적인 방안을 집어넣어야 그래도 기본법으로 대행되고 나니까 뭐가 좀 구체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한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현행 그 60여 개에 달하는 기본법을 대상으로 정말 방대한 연구를 한 거, 그는 존경하고 그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몇 가지를 꼭꼭 집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법 대체입법으로 추진을 해왔던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 안에서와 요 장애인 기본법과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꼭꼭 집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특히 그 장애 기본법에서의 장애라는 거, 특별법과 일반법의 사이에서 오히려 특별법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법으로 해놨을 때 이것을 어떻게 녹아내리게 잘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실익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그 재정의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방법적인 면에서 15가지 법안을 거기다가 용해시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협력적으로 가든지 이 법안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지는 아마 우리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전 박사님이 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좀 이런 그 대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가지되면서 전 박사님한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제자로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명렬히 요즘 그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노임대 정책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에 뭐 박테리아가 많은데요. 손 박수를 치면 없어진대요. 한번 힘차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하셔가지고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총련에 들어온 지가 이제 2월 1일자로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2004년 4월 1일자로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이듬해 2005년에 그 장애인 기본법이라는 부분을 함께 만드는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원 의원실의 그 연구 모임 C라는 모임으로 좀 함께 만들고 재정 작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올 때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과
또 하나가 이 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기쁜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본법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제안과 한 가지 궁금함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진 체계인데요. 여기에 있는 추진 체계는 장애정책위원회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애정책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조정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정책위원회가 복지법의 그 조정위원회 같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힘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부분을 대통령 산하로 격상시켰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심의 의결 기능을 하는 부분을, 심의 조정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심의 조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올라온 문건에 대해서 옳다 말다 뭐 이런 식보다는 모니터링까지, 즉 평가와 거기에 대한 사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다 상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 권한과 강한 움직임으로 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그 비장애인이 막 그 구성원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50%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가 구성원으로 차지하길 바라고요. 이건 제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장애인 당사자이길 희망합니다. 이래야만 정말 장애인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 기구가 되고 거기에 올바른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법 뒤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장애인 정책 책임관과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장애인 정책위원회와 함께 편제시켜 갖고 가동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이라는 것은 각 부처에 있는 이 책임관을 뜻하는데요. 장애인 정책위원회가 있으면 실무위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명칭을 장애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해서 체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라는 부분은 이게 상설화되거나 이렇게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장애인 정책위원회로 수정해서 이 하나의 체계와 연계를 갖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이 그냥저냥 이렇게 하자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강구하고 연구하고 강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이 미련인지 애착인지 모르겠는데 11년 전에 이 장애인 복지법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왜 장애인 기본법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장애 기본법으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궁금함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도 이제 들었지만 저한테 조금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법을 더 아우르겠다고 한다면 장애 기본법, 근데 이 장애인 기본법은 대상으로 하기엔 좀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미국의 장애인법처럼 장애인법이나 이런 식으로 좀 아우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연구자님의 좀 더 깊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은 계속 김대성 회장님부터 쭉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이거 해줘 해갖고 그냥 한 법에다가 다 갖다 붙여서 거의 걸레가 된 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이걸 좀 제대로 정비를 한다면 조금 더 장애인 당사자한테
이득이 되고 혜택이 되는 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장애 관련 현재 이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 관련 법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과 철학을 모두 한 기조로 담았으면 합니다. 그런 통일감과 일관성 있는 데에서 각 개별법들이 독특한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법이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임대 실장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그 장애인 기본법이라는 법을 정하원 의원실에서 만들 때 만드는 하나의 요원으로서 참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도 국무총리실 소속의 그 지금은 장애인 그 조정위원회 정도가 있죠.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그것이 좀 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 직속회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또 상설 기구화 시키면서 거기에 또 실무적인 것을 다 어우를 수 있도록 지방 조직하고도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운영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주시면서 장애 기본법이냐 장애인 기본법이냐 조금 거의 법 명칭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달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미국의 장애인법 식으로 미국 그런 식으로 오히려 찾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미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 번째 지정토론은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신석철 사무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로 동료 상담에서도 배제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애절한 절규 같은 그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도 또 박수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석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떤 법이든 제정이 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해관계에 놓인 당사자가 법안의 구성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적용받는 법이 제정된다면 당연히 저희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되어야 됩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될 때 법 적용률을 받는 대상자인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정신보건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의견을 수렴했다면 현행과 같은 정신보건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애인 기본법이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신장애인 영향에 대한 방향성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에서 정책의 마련, 수정, 보완에 반드시 당사자가 참여시킬 것,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것, 자발적인 입원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등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필수적인 법 안내 내용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신장애인 동료 상담입니다. 직업은 인간의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통로라고 합니다. 사실 일자리가 갖고 있는 의의는 그 이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서로 협력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취업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무척 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장애인공단에서 밝힌 2015년 장애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표는
128페이지 쪽에 126쪽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15개 장애 유형 중 정신장애인이 뇌변병 장애인 다음으로 경제 활동이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등록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입니다. 실제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정신질환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정신적 장애 당사자들의 취업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등록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신의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담감이 있고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자신의 등록장애인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신장애인의 등록을 잘 안 해주는 사회 환경입니다.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공단을 통해서 적은 수의 일자리를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정신질환자는 비당사자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유의에 점해야만 취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면 취업이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장애인보다 정신질환자는 취업이 더욱 어렵습니다. 장애를 특성을 고려한 직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있듯이 정신장애인 쪽에서도 정신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직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료상담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복지법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이 있습니다. 제54조를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당사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핵심 사업은 바로 동료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상담이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장애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법상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이 언급되지 않으므로 인해 정신장애인 동료 상담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 실정입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기보다 의료적인 성격 특별법에 해당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포함해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는 제15조에 따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후로 정신적 장애인의 동료 지원 활동의 유효성과 성과는 인정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동료 상담가가 활동 보수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으로 인해 당사자와 공익 위한 유익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신병원의 강제인 입원율, 장기 입원율은 외국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거나 차별로 인해 지역 내에 고립된 정신적 당사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제도화된다면 동료 상담가의 공식적인 활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동료들을 찾아가서 끊어진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활동, 공식적인 친구가 되어주는 활동으로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생님의 지역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됨으로써 입원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강제 입원, 장기 입원율도 낮게 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당사자의 자기창조적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중 저희 정신장애인 동료 상담에 대한 이용자 평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삶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위 통계를 보면 15개 항목 중 10번, 14번, 15번 문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보아 동료가 당사자를 돕는 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자기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도 소중한 인격체를 경험하였으며 자신의 고민 및 증상 이야기를 동료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작게나마 힘든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보아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많지만 정신장애인의 동료 상담이 제도화가 된다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보다 안정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배제가 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도 구제를 못 받아왔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석철 사무국장님.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여기서 이제 정신장애라는 것은 주로 그 영어로 얘기하면 psychiatric disorder라고 해가지고 정신과에 문제 있는 신체 장애에 대비되는 정신장애가 아니고 주로 뭐 양극성 분열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쪽은 우리 일반 장애인 복지법에 조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배제되어 있었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권리도 지금 찾지 못하는 또 특히 그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동료 상담이 제도화되어 가지고 우리 장애 영역 중에서 지금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라든지 권리 정진이라든지 대체로 보면 뭐 여전히 지금도 강제 입원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에 보니까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배제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도 구제받지 못 받았습니다. 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떤 면에서는 애절한 절규와 같은 건데 우리가 아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좀 더 우리 법이 앞으로 안고 가야 될 것이 뭐냐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입니다. 장애 여성 네트워크의 백혜련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 대표님 정말 여러 면으로 명렬하게 여성장애인 인권 정신이라든지 또 복지 향상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죠. 여러분 이분에게 이렇게 공식 박수 치는 것은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힘차게 박수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 네트워크에서 대표로 있는 백혜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장애인 기본법 제정과 관련돼서 이런 토론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에 토론하신 분들이 이미 다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돼서 장애인 기본법의 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헌법에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우리나라의 국민인 이상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모든 그 평등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애인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구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그 장애인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장애인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법률을 만들므로써 그 법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선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그 장애인 기본법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성상 법률은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들과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기본법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의 모든 그 권리라든가 차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장애인의 그 어떤 염원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기본법 발제문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장애인 기본법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동이 있는 부분이고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15개의 부분, 각각의 법률들의 관계를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애인과 그 앞에 토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장애인의 어떤 사회적인 삶이라든가 위치를 결정하거나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들은 단순히 15개의 장애인 관련된 법률들이 아니라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거의 모든 법률들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장애인 기본법의 어떤 그 제정 취지와 관련돼 가지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기본법의 동향에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된다라면은 장애인은 생애 영역, 생애 주기에서 이 모든 법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장애인 기본법의 내용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장애인 기본법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장애인들 전체가 기대를 하고 있는 장애인 기본법에 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장애인 기본법이 그 역할을 다 해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그 위치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면은 좀 더 기술적으로 법률의 내용, 그러니까 장애인 기본법상의 내용들을 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위치성이 보장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조문에 담거나 법률적인 관계를 조정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포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장애인 기본법 제정이 사실은 계속되는 제가 실패라고 여기가 적었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기본법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그 역사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90년대부터 장애인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장애인 기본법은 장애인의 기본법, 현재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장애인 기본법에 대한 논의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부터 논의가 됐다라는 것들은 장애인 기본법, 즉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 기본법이라고 하는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실제로는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던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거나 가장 필요한 법률이 있을 때 그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함께 장애인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장애인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당시에 그 주된 그 내용들은 사실은 자립생활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사실상은 우리가 장애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의 협의라든가 법률적인 여러 가지 그 제한점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제정이 되어 오지 못했다라면은 향후에 어떻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어디에서 어떤 논의를 거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떻게 이슈들을 전부 다 모으고 장애인계 전체의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서 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거나 오늘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가는 이 장애인 기본법 제정 추진 연대에서 앞으로의 활동 영역을 활동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한번 토론에서 나왔던 문제, 장애 여성에 관련된 조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발제하신 전동일 교수님께 잠깐 사과 말씀드립니다. 조금 과격한 언어를 조금 사용해서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새벽 2시 이후에는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부분은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출산, 육아 또는 그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과 같은 어떤 그 장애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발제자 전동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국내법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그 장애 여성과 관련된 문구는 이렇습니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 이 항도 2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장애 여성을 주체적인 대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법조문에서 나온 것으로 물론 이게 예시이고 앞으로 고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출산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장애 여성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장애 여성의 경험이고 사회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기본법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폭력은 어떤 경우 이건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법 내에서 다루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애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문구로 다시 한번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이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회적인 편견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정책 영향 평가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거나 미처 법안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지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어떠한 그 논의 과정을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 기본법으로 또는 장애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고 우리 삶에 장애인의 모든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그 활동과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혜련 대표님 그 장애인 기본법 제정 계속되면서 좀 실패한 감도 없지 않았느냐는 그런 어떤 면에서 따끔한 말씀도 주시면서 그런데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여기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계속적인 하나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시면서 장애 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적 관점까지 고려해서 좀 그걸 잘 녹아내리도록 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장애 정책 영향 평가를 매우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을 해서 좀 잘 한다면 장애인 기본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앞에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전 박사님께서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하고 전체 담아가지고 마무리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안을 만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법 조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조한중 교수님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자리에 안 계셔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숙구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법들이 장애인 복지법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을 무한정 이렇게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된 욕구는 뭐 문화기본법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에다가 좀 포함시키고, 체육 관련 내용들은 또 체육 관련 법에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장애인 기본법과 그다음 실질적으로 개별법들에 대한 논의들을 모두 하나하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장애 정책 영향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모니터링해 나가는 형태로 장기적으로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들이 뭐 이런 것도 또 장애인들 고려해야 되니까 늘리고 하다 보면 이 엄청나게 큰 장애인복지법으로 기형적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이제 참여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장애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이게 좀 의견이 나도 또 협의하고 그다음에 갈등 속에서 해결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장애 기본법들이 만들어져야 장애 기본법이 장애인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다음에 애정을 갖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유대를 다녀왔습니다. 서유대를 가서 제가 딱 느낀 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장애 당사자가 장애인 복지를 주도하며 선도하면서 그 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고 있더라는 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재활을 하는데도 리해빌리테이션 인스트럭터로 장애 당사자가 안내자가 되고, 장애 당사자가 휠체어를 운영하는 걸 체험한 것을 그 병원 세팅에서부터 같이 참여하는 걸 봤습니다. 아, 바로 저렇게 하니까 저분들이 바로 여기서 병원에서 나갈 때 벌써 사회 복귀가 돼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당사주의에 입각한 재활이라든지 복지라는 열매를 따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기본법은 법의 명칭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여러분 논의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올해 이번에 한 번의 논의만이 아니라 국회로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앞으로는 오늘 나온 것을 전부 다 좀 취합해서 정리해가지고, 아마 우리 전 박사님께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앞에 옥동자를 하나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논의되었던 거 정신장애인들이라든지 장애 유형별 영역별 또 요즘은 중증 중복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을 종합적으로 넣되,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논의 초점이 장애 당사자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데도 여러분 대통령 직속으로 아무리 만들어 놔도 뭐합니까? 그것이 장애 당사자가 그걸 끌고 가지 않고 장애 당사자의 바른 목소리 의지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한국 DPI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장애기본법 제정 추진연대가 주최한 장애기본법 제정 방향 모색에 대한 토론회,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김종인 교수님하고 우리 발제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토론회 한 번을 딱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반영하고 또 토론하고 회의를 통해서 고쳐서 또 토론하고, 저희가 뭐 몇 번의 토론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필요한 또 권리가 보장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